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그만 쓰시고 그냥 노인네는 시골에 나가서 사세요. 눈독 들이지 마시고. 뭐라고 했니? 너 지금 아버지 가시자마자 이러는 거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두 번째 청춘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전에 거주 중인 박진희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시고 박진희 할머님께 진심 어린 응원과 따끔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인내해온 세월을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위해 소중한 1초를 사용해 주신다면 두 번째 청춘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70 중반을 바라보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도움받아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모님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황소처럼 일해도 나아지지 않던 가정 형편과 그 시절 며느리라면 누구나 겪던 시댁의 눈초리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집안 성씨를 이어가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손자를 내놓으라는 압박이 몹시도 심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면 애를 언제 낳느냐 빨리 낳아야 한다. 네 남편이 장손인 거 모르냐며 구박을 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젊고 아픈 곳 하나 없으며 사지 멀쩡한 처자였기에 노력하면 자연스레 생길 것이라 생각했으나 나를 잡아도 매번 실패하여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하여 애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구박하며 때로는 혼잣말로 욕설도 심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너무나도 상처를 받아 머리가 빠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애도 못 빼는 여자는 죽어도 싸다. 다들 하룻밤이면 하는 거 여태 못하는 게 하필 며느리로 들어와서 연병을 한다. 나원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첫사돌아 다녔길래 이 모양이냐? 구박에 저는 매일매일 눈물로 옷소매를 적시며 지내었고 베개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같은 구박을 남편도 옆에서 들으니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없는 가정에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생기니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어떻게 살았길래 애 하나 못 가지는 거야? 마을 나가봐. 애 하나 못 빼고 밥만 축내는 여자가 있는지. 시집 와서 2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며 항상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생기지 않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한 번도 저를 볼 땐 짓지 않았던 표정과 눈빛을 하고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방으로 데려가며 가서 물이나 떠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며 가서 시부모님께 경위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순간 눈이 돌아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시부모님이 더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 썩을 년이 어디 귀한 장손한테 썽을 내냐? 뭐 짐 갖고 썩 꺼지어라. 미리 쌓여진 몇 안 되는 제 옷과 짐들이 바닥을 나뒹굴며 던져졌고 그 누구도 제 편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애도 못 빼는 여자가 식충이만 더하냐. 누구 집에 저주를 내리려고 당장 나가라. 내 아들은 새 여자 만나 장가 갈 것이니 나가서 돌아오지 말고 썩 꺼져라. 저는 머리를 바위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고 저 땅 아래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존심 다 버린 채 빌고 빌며 매달렸지만 남편네 친척까지 합세에 쫓아내고
저는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며 모두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친정 가족들은 모두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어찌하면 좋을지 곤란해했죠. 보수적이었던 아버지는 쫓겨난 딸이 창피하니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했습니다. 현재와 달리 그 시절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 이혼한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흘러 부모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저에게 재혼을 고려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애도 없고 몸도 건강하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애 하나 못 빼서 쫓겨난 여자를 누가 데려갈까 고민도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못난 딸이라도 걱정되어 진심으로 다독여주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기에 개망신 소리 듣기 싫으면 고개 들지도 말라며 술에 취해 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주변에 선 자리를 알아보시며 다 필요 없으니 인성만 따지며 수소문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괜찮은 자리가 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만나라며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잘 간 고향 친구가 소개시켜준 자리인데 그 사람도 돈은 좀 있는가 모양이다. 그런데 밑에 아들 둘이 있고 애 엄마는 원체 몸이 안 좋았고 출산 중에 고비를 못 넘겨갔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남자가 장애가 좀 있다고 하더라. 어머니는 고민이 되는 표정으로 말씀하였고 저는 왜 그렇게 고민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아 버림받은 딸을 다시 며느리로 거둘 집안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큰 얘기 없이 수긍하고 약속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과거 소아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괜찮은 사람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만남을 갖고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자는 약속 후 양가 부모의 동의하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 엄마가 없으니 시부모님이 애를 돌보고 사람을 구해 돌보기도 했으나 아무래도 어머니의 손길이 없이 아이들을 키우긴 힘들 것 같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또 구박과 핍박을 받을까 걱정했으나 예상과 달리 구박 없이 생활하였고 시부모님이 따스히 받아주진 않았지만 식충이 사람 구실 못하는 인간 소리를 안 들으니 숨통이 몹시도 트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아픔을 쓰다듬고 보살피며 생활하고 아이들을 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니 제대로 된 가정이 생겼다는 마음에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살아오며 겪은 풍파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생겼음에 다행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두 아이들은 2살 차이가 나는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두 아이의 어미가 되며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고자 스스로와 약속하였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작은 녀석들이 쫑알쫑알 대는 것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한 번도 싫다, 힘들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주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비어있던 인생의 공백을 맞추어 갔습니다. 장애가 있어 불편한 몸이라도 남편은 당차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바삐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이 모두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이 좋다고 하여 서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생기지 않아 또다시 이전의 생각들이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했고
의사에게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 병원에 간 것을 비밀로 숨기지 못해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 자기는 괜찮으니 현재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고마움과 서러움이 섞인 눈물이 밤새 흐르고 흘렀고 진이 쏙 빠져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고 이상하리만치 속이 후련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슬픔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는 것이 좋다고 했던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마음속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자식은 우리 아들 둘뿐이고 가장 행복하고 최선을 다해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생각하여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자라나며 혼란을 겪지 않는 것이 좋으니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같은 고민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고민을 해도 정답은 없었기에 우선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은 건장한 청년들이 되어 각자 짝을 만나 결혼까지 하며 남편과 함께 평소와 같이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남편이 이곳저곳 불편하다고 하여 파스도 붙이고 약도 타와 먹곤 했으나 유독 그날은 크게 불편해 편히 앉아있질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병이 호전되지 않아 시간을 내어 대학병원을 방문해 보니 크게 아픈 곳이 없더라도 안 좋은 경우가 덜어 있다며 정밀 검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게 된 날,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 하였습니다. 남편은 간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까매지는 느낌이 들어 의사를 앞에 두고 옆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한 채 진료실에는 정막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남편은 줄곧 식욕이 줄거나 피로감을 느끼고 체중도 조금씩 빠지고 있었고 그저 날이 덥고 나이가 들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이 증상들은 간암 3기였고 치료가 어려우며 생존율이 몹시 낮다고 하였습니다. 몹시 놀라 다리에 힘은 빠지고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우는 법도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무 말 없이 나오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지도 못한 채 차에서 울어버리고 말았고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암이라뇨? 간암 3기라고 하구나. 나는 내가 다른 노인들처럼 나이 들어 힘이 드는 건 줄 알았다. 세상이 너무 야속하다. 이렇게 암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입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도 가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치료를 그저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극구 반대하며 입원을 청했고 결국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 입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며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수십 차례 받았지만 컨디션은 계속 조금씩 나빠져만 갔고 체력도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황달 수치, 콩팥 수치도 올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하더구나. 남은 시간 동안 허망하게 병원 생활하기 싫다. 그럴 바에는 그냥 나가서 나무, 꽃, 바람, 흙을 보며 가족들과 지내고 싶다.
남편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족들은 슬프고 비통한 심정이지만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죠. 기적을 바라는 것은 욕심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하루 잠에서 깨면 나아지지 않았을까 상상하며 꿈에서 멀쩡한 남편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두 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긴데 그러니? 아버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동생이 대리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도 미리 정리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생각해 봤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다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런 얘기를 드리기 싫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도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대고 그 얘기를 꺼내는 것 아니지 않느냐.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아들은 묘한 표정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직원도 많지 않은 작은 규모의 신발 밑창 등을 만들며 건실하게 키워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달린 직원들 굶기지 않으려면 남편도 아들들의 말대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조용히 제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면전에 대고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니 저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남편 역시 많은 생각에 잠겨 보였습니다. 많은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저 역시 남편의 의견대로 더 이상 회사에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10여일에 거쳐 남편은 회사의 주요 서류를 정리하고 자산 목록을 작성하며 힘겹게 회사 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승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임원회의를 소집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첫째가 대표직 맡고 둘째는 재무이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닿아듯 남편은 서서히 지쳐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증까지 심해져 견디기가 힘들어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만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암덩어리까지 하늘은 주신 것인지 수없이 원망도 하였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고 태풍이 부는 듯 허하고 상실감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지만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간신히 정신줄을 잡고 지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더 이상 저는 짐을 지고 살 자신이 없어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는 자식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 제 자신을 뜯어말리고 쇠창살에라도 가두어 말렸어야 했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재혼 이야기부터 친자식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 키운 자식인 것을 모두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거짓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무척이나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밀을 마주했으니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 꺼내주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저를 집에 내려주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금강부동산입니다. 아내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먼저 연락 주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사장님 얘기는 제가 아드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이 힘드시고 정신도 없으실 것 같아 시간이 좀 지나고 연락드렸습니다. 내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야 조금 정신줄을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혹시 이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신지요? 지금 보러 간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사모님 댁 이사도 시작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서 그렇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제가 꿈속에 있다고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없으며 이 집은 남편과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고자 공들여 지었으며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큰아들 찾아와 여기 집과 땅을 전부 내놓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며 부동산에게 전화하여 방문을 거부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이 벌벌 떨리며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말하지 않고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당최감도 잡히지 않고 그런 적 없다고 말하지 않는 큰아들이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혼돈과 걱정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동산에 이 집 땅을 전부 내놓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이 집은 어차피 회사 자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자산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집은 나의 전부였는데. 그리고 어머니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키워준 건 감사한데요. 이제 여기 다 제 거예요. 저는 합가를 하자고 집을 판다는 것인지 내심 기대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너희 엄마야.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착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모실 생각은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도 다 저희가 갖는 게 맞고요. 회사 주인도 저희 도와드리니까요. 저는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모두 한 번에 폭발하여 눈물이 흐르고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사랑으로 힘들게 키웠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지옥. 저 끝 구렁텅이로 낮아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네 애비랑 같이 살던 집을 의논도 하지 않고 팔아버리겠다니. 그게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제 관심 끄세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지금까지 속인 것도 미칠 지경입니다. 혹시 돈 때문에 여기 붙어 있던 건 아니었나요? 이 땅도 회사 자산이니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냥 돈 몇 푼 쥐어드릴 테니까 나가서 알아서 하세요. 네가 돈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돈 때문에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돈 뜯어먹으려고 붙어 있던 거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난 그렇게밖에 안 들리던데. 둘째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 알아서 짐 싸서 나가세요. 그래. 너희한테 뒤늦게 이야기한 건 정말 미안하다. 너희 키우면서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나는 돈 같은 거 한 번도 욕심내고 너희 아빠를 만난 것도 아니었다. 배 아파 낳았다고 엄마인 게 아니야. 마음으로 낳아서 키운 게 진짜 엄마인 거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단다. 그럼에도 엄마는 너희를 믿어 말해준 것인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든 상관없는 일이고요. 중요한 건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외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실 이유도 없고 이 집에 계속 살게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집은 이제 회사의 자산이니 곧 집을 비워주세요. 그동안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떠난 뒤 문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다. 필름이 끊기듯 쓰러졌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자식 사랑만 생각했던 제게 금전적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랐을지 수십 수백 번 고민하고 원망했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회사를 물려받고 저를 거리를 떠도는 노망난 인간 취급하며 귀찮은 존재라 생각하며 냉정하게 내쳤습니다. 이후 더 이상 있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그나마 남은 짐을 챙겨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재정 관리를 남편이 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자식들이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보험금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지급도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 상태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연락을 준 부동산 사장이 집을 내놓기 전 청소관리자 역으로 빌라의 반지하에 잠시 머물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후에 남겨진 곳이 곰팡이 쓴 햇빛 하나 안 드는 지하라고 생각하니 비참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펑펑 울었습니다. 생전 안 마시던 술도 마시고 배신받았다는 고통에 바닥을 긁어 피가 손가락에 줄줄 흐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더 이상 삶과의 남은 끈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루처럼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훨씬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사라지려던 즈음 부동산 사장과 양복쟁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멀끔한 모습에 저를 깍듯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은 제 상황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낯설었고 저는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편지와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알고 보니 편지는 남편이 돌아가시 전에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아들들의 재산 상속과 회사 승계를 요청했을 때 아들들의 변화를 눈치채고 돈 욕심 많은 아들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혹시나 몰라 저를 위해 유서를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지를 바라지 않고 미리 계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절 찾아오신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조치해 놓은 변호사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가 제게 찾아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당시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남편의 유서를 전달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돌아가신 구 회사의 사장이 첫째 아들로 바뀌면서 변호사에게 연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혼선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아들의 무리한 재산 요구와 회사 내부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변호사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제 휴대폰 번호도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회사 사정이 바뀌며 제 번호가 변경된 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사간 것까지 확인하여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편지를 눈물을 머금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첫머리에는 저를 향한 남편의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자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저를 향한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어요. 편지의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회사 내에서도 아들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사장이 아버지라는 이유로 위아래 없이 일을 처리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들들이라 눈 감고 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들이 공공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당신에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나는 회사 내에 퍼져 있던 소문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직원들 앞에서 공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회사를 어떻게 다 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받으며 당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면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과 지혜를 믿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계속 친한 임원분들과 함께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제게 넘기기 위해 많은 대비책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 아들은 경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제가 회사의 실제 소유주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회사를 이어받았다는 착각에 아나무인 태도로 흥청망청 술을 퍼먹으러 다니고 여자를 끼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러한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 빠른 시일에 진실을 밝히러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고 떠난 것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고맙고 정말 현명한 남편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아들들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직원 100명 정도의 강소기업이지만 남편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회사였기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의 현명한 결정 덕분에 저는 이제 회사의 실제 소유주로서 앞으로의 길을 생각하며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회사와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와 임원진들과 함께 회사에 들어섰을 때 첫째 아들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회사의 실소유주 권한으로 대표 교체를 이야기하자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자 아들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눈이 돌아가며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썩을 놈아,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도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냐? 너희들은 돌아가신 이들 아버지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받지 못할 것이야. 당장 여기서 꺼져라. 그리고는 제 아들을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경영인을 회사로 데려와 경영자로 앉혔습니다. 물론 회사의 소유권은 여전히 제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고성을 지르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되니 바닥을 뒹굴고 집기를 부쉈지만 그동안 행동 등을 보고 그 누구도 같은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죄송하다며 빌기도 했지만 이내 현실을 자각하더니 분노를 터뜨리며 형과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의 유서에 제게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써 있다고 한들 자녀들 역시 유류분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게 되겠지만 이 썩을 자식들이 나를 거리로 매몰차게 버리고 인간을 벌레 취급하며 누렸던 것들은 절대로 못 누리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잠시간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아들 모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방어할 계획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자문을 받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원진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의 결정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노력이 담긴 이 회사를 지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박진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할머니의 시각에서 서술된 내용이므로 다소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연이 각색되면서 일부 내용과 배경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조언을 나누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야기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